여러분이 여왕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사촌 한 명이 18년째 성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촌을 살려두면 가톨릭 세력이 여러분을 암살하려고 들고, 죽이면 여러분은 유럽 역사상 최초로 신이 기름 부은 군주를 처형한 살인자가 됩니다. 18년 동안 이 선택을 미뤘는데 어느 날 결국 펜을 들듭니다. 그리고 7일 뒤 처형대에서 누군가 실수를 합니다. 1587년 2월 8일 아침, 잉글랜드 노샘프턴셔의 포더린 헤이 성, 300명의 목격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가 참수됩니다. 44세, 잉글랜드에 감금된 지 18년 7개월, 유럽 역사상 최초로 공식 재판을 거쳐 처형된 기름 부어 대관한 군주. 그런데 이 처형이 단순히 한 여왕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도끼가 3번 움직였고, 잘린 머리에서 가발이 빠지고, 피 묻은 치마 속에서 살아있는 게 튀어나옵니다. 오늘은 이 처형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18년을 망설이다 서명한 여자의 머릿속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태어난 지 6일 만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5세, 그러니까 생후 6일에 아버지를 잃고 생후 9개월에 스코틀랜드 여왕이 된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여왕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5살 때 프랑스로 보내져서 프랑스 왕세자와 약혼하고 16세 결혼합니다. 그 남편 프랑스와 2세가 왕이 되니까 메리는 스코틀랜드 여왕이면서 동시에 프랑스 왕비가 됐어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자리에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18살에 과부가 된 메리는 프랑스 궁정에서 쫓겨나듯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자기 나라로요. 프랑스어만 쓰던 여왕이 갑자기 칼뱅주의 개혁파가 지배하는 북쪽 추운 나라로 던져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촌 달리경이랑 재혼했는데 이 남자가 의문사를 당합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던 집이 통째로 화약으로 폭파됐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보스웰 백작이라는 귀족이랑 또 결혼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보스웰이 남편 폭사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어요. 사람들은 메리가 남편 살해에 가담했다고 의심했고,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메리를 폐위시켜버립니다. 1568년 5월, 25살의 메리는 감금됐던 록레벤 성에서 탈출해서 국경을 넘습니다. 잉글랜드로 도망친 거예요. 사촌인 엘리자베스 1세에게 보호를 요청합니다. 가톨릭 군주로서, 같은 여왕으로서, 같은 튜더 가문 피가 섞인 혈육으로서 도와달라고요. 메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프랑스도 있었어요. 프랑스는 첫 번째 남편의 나라였고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잉글랜드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 결정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엘리자베스 입장에서 메리는 그냥 친척이 아니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안 한 여왕이었고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세계에서는 엘리자베스를 정통왕이 아니라고 봤어요.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앤 불린이 로마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결혼의 아내였으니까요. 가톨릭 입장에서 엘리자베스는 사생아이고 진짜 잉글랜드 왕관의 후보는 헨리 7세의 증손녀이자 튜더 가문 정통 후손인 메리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죽으면, 아니 죽기 전에라도 잉글랜드 왕관이 넘어갈 진짜 후보가 바로 메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사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감금합니다. 성 한 곳에서 다른 성으로, 다시 다른 성으로 18년 동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두 여왕이 평생 단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편지만 주고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한 사람은 자기를 살려줄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 엘리자베스가 왜 18년을 망설였는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단순한 자비가 아니었거든요. 메리가 잉글랜드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엘리자베스를 노리는 음모가 계속 터졌습니다. 최소 3번,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은 것만요. 첫 번째는 1571년 리돌피 음모입니다. 주모자는 로베르토 리돌피라는 피렌체 은행가. 겉으로는 런던에서 상인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교황청 첩자로 활동한 사람이에요. 계획이 뭐였냐면 네덜란드에서 알바 공작이 이끄는 1만 명 가톨릭 군대가 잉글랜드에 상륙합니다. 동시에 잉글랜드 안에 가톨릭 귀족 3만 9천 명이 봉기하고요. 그 혼란 속에서 엘리자베스를 암살하고 메리를 여왕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3만 9천 명이라는 숫자, 이게 상상이 가세요?
당시 런던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맞먹는 규모의 무장봉기가 계획됐다는 겁니다. 잉글랜드 최고위 귀족인 노퍽 공작이 가담했고 메리는 1571년 3월에 이 음모에 공식 동의합니다. 노퍽 공작이랑 결혼 약속까지 해요. 그런데 월싱엄이라는 엘리자베스의 첩보 수장이 스파이 존 호킨스를 심어서 편지랑 자금을 통째로 압수해버립니다. 노폭 공작은 이듬해 처형당하고 리돌피는 해외로 도망가 버렸어요.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 죽을 뻔했다는 공포가 몸에 박힌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583년 스러그모턴 음모입니다. 이번엔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군이 침공해서 엘리자베스를 몰아낸다는 계획. 메리는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암호 메시지로 또 가담합니다. 주모자 프란시스 스러그모턴은 체포됐고 그의 집에서 영국 가톨릭 지지자 명단이랑 암호 문서가 통째로 쏟아져 나왔어요. 이듬해 처형됩니다. 세 번째가 결정타예요. 1586년 베빙턴 음모. 앤서니 베빙턴이라는 젊은 가톨릭 귀족이랑 예수의 신부 존 발라드가 주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엘리자베스 암살이 목표였고요. 문제는 이 음모 과정에서 메리가 직접 쓴 암호 편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1586년 7월 17일자 편지. 엘리자베스 암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월싱엄은 메리가 감금된 성에 맥주통 안에 밀서를 주고받는 통로까지 파악해둔 상태였어요. 그 맥주통을 통째로 가로채서 암호를 옮기게 해놓은 거예요. 해독 전문가 토마스 펠립스가 편지를 해독했고 여기에 공모자 명단을 묻는 위조 추신까지 붙여서 베빙턴이 답장에 이름들을 적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베빙턴 본인이 자기 손으로 공범 명단을 넘겨주게 유도한 거예요. 이 한 통의 편지로 끝난 겁니다. 재판관 40명 앞에서 메리는 자기 손글씨를 부정했지만 증거는 너무 많았습니다. 베빙턴과 발라드는 1586년 9월에 잔혹하게 처형됐고 10월에 메리가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15년 동안 3번 반복된 패턴이었어요. 1571년, 1583년, 1586년. 메리가 살아있는 한 이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게 엘리자베스 주변 사람들 머릿속에 완전히 박혔습니다. 사촌을 살려두는 비용이 너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자베스는 사명을 미뤘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메리는 그냥 사촌이 아니라 기름 부어 대관한 군주였습니다. 신이 선택한 왕을 재판으로 죽이면 앞으로 누구든 왕을 죽여도 된다는 선례가 생기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본인에게도 똑같이 돌아올 수 있는 칼이었습니다. 둘째, 스코틀랜드와 프랑스의 외교적 보복이 무서웠어요. 메리 아들 제임스가 스코틀랜드 왕이었고 프랑스는 메리의 전 시댁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뭘 했냐면요. 놀랍게도 비공식적인 암살을 먼저 요청합니다. 메리를 감시하던 아마이어스 폴렛이라는 관리한테 이런 뉘앙스의 말을 보내요. 네가 맺은 오스 오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서약에 따라 조용히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고. 폴렛은 거절합니다. 원문 뉘앙스로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제 왕관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계획은 그래서 실패합니다. 공식 사면밖에 길이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많이들 엘리자베스가 억지로 눈물을 흘리며 사명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윌리엄 데이비슨이라는 비서관이 나중에 런던탑에서 신문 받으면서 지문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1587년 2월 1일 엘리자베스가 처형영장에 사명할 때 웃고 있었다고요. 이 주문 하나 때문에 현대 역사학계는 18년의 망설임을 완전히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일 뒤 포더링헤이 성에서 벌어진 일을 아셔야 이 웃음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1587년 2월 7일 저녁 메리에게 처형 통보가 전달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죽는다고. 44세 여자에게 12시간이 남았습니다. 메리는 시종들을 불러 물건을 나눠주고 유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인은 프랑스 왕 앙리 3세, 그러니까 죽은 첫 남편의 동생입니다.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오늘 아침 8시에 죄인처럼 처형될 것입니다. 제 시종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대신 갚아주세요. 저는 가톨릭 신함을 위해 모든 것을 잃고 죽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도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에 남아 있습니다. 2월 8일 아침 메리는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류머티티즘 때문에 몇 년째 혼자 걷지 못했습니다.
시종 2명이 양쪽에서 부축해 대홀로 입장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메리의 표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에 가까웠습니다. 대홀에는 검은 천을 들은 단상이 있었습니다. 300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시종 멜빈이 메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오늘은 기뻐해야 할 날이오. 처형인 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풀. 관행대로 처형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메리의 대답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시녀들이 메리의 겉옷을 벗겼습니다. 검은 벨벳이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크림슨 브라운, 진홍색 속옷이 드러났습니다. 크림슨은 가톨릭 교회의 순교자 색이었습니다. 목격자들 사이에서 들릴 만한 탄성이 흘렀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죽음을 가톨릭 순교로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계산한 것이 이 한 벌의 붉은 옷이었습니다. 메리는 눈가리개를 착용하고 블록 위에 엎드렸습니다. 라틴어로 마지막 기도를 외웠습니다. 주여, 제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첫 번째 도끼가 떨어졌습니다. 목이 아니라 뒤통수에 맞았습니다. 처형인이 실수한 것입니다. 메리는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두 번째 도끼, 이번엔 목을 거의 잘랐습니다. 그러나 힘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목격자 로버트 윈필드의 표현으로는 작은 연골 한 가닥이었습니다. 처형인은 도끼날을 칼처럼 써서 남은 힘줄을 끊었습니다. 세 번째 행위였습니다. 처형인이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관례대로 외쳤습니다. God save the queen. 그 순간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처형인의 손에는 붉은 갈색 머리카락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발이었습니다. 바닥에 드러난 메리의 진짜 머리는 70세 노인처럼 짧고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44세 여자의 머리가요. 18년 감금의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대홀은 잠시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녀들이 시신의 옷을 마저 벗기기 시작했을 때 치마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메리가 처형 전 드레스 안에 숨겨두었던 개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개는 피에 물든 채로 시신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결국 억지로 떼어내서 씻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수의 목격자가 같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머리가 잘린 후 15분 동안 메리의 입술이 위아래로 움직였다고요. 당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기록만 남았습니다. 소식이 런던에 닿자 엘리자베스는 경로했습니다. 데이비슨이 내 명령을 어기고 영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며칠을 울었습니다. 세실을 궁정에서 일시 추방했습니다. 데이비슨은 런던탑에 투옥됐습니다. 중범죄 묵인, 미프리즌 유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요, 데이비스는 19개월 뒤에 조용히 석방됩니다. 세실과 월싱엄의 중재로요. 그 뒤로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솔직히 이거 조사하면서 좀 서늘해졌거든요. 분노가 진짜였다면 그를 그렇게 가볍게 풀어줄 수 있었을까요? 현대 역사학계 주류 해석은 이래요. 엘리자베스는 메리가 죽기를 진심으로 원했지만 공식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영장에 서명은 하되 집행은 프리비 카운슬이 알아서 하게 만들었고 사후의 분노 퍼포먼스로 본인의 손을 씻었다. 의도적 모호함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데이비슨의 타워 신문 증언, 서명하며 웃고 있었다는 그 증언이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18년의 마비는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가 여기 있어요. 메리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1566년에 낳은 제임스. 19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본 아들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어머니가 처형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잉글랜드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03년 엘리자베스가 후계자 없이 죽자 잉글랜드 왕위가 그에게 넘어갑니다. 메리의 아들이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가 된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18년을 두려워했던 바로 그 결과 메리의 피가 잉글랜드 왕자에 오르는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도끼 3번으로도 그 흐름은 막지 못했어요. 지금 런던 웨스트민스터 애비에 가면 헨리 7세 예배당 안에 무덤이 2개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와 메리 스튜어트, 그 아들 제임스 1세가 1612년에 어머니 유해를 이장해서 사촌 옆자리에 안치한 겁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여왕이 죽어서 같은 건물 안에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애비의 현재 안내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 서로 다른 신념에 의해 갈라져 그리스도와 양심을 위해 목숨을 버린 이들을 기억합시다. 어느 쪽도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8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볼게요. 1568년 5월
25살 메리가 국경을 넘어 잉글랜드로 들어오던 그날이요. 사실 그때 메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메리는 사촌을 믿었습니다. 같은 여왕이니까, 같은 혈육이니까. 그 선택이 18년의 감금을 낳았고, 포더링 헤이성의 도끼를 낳았고, 크림슨 드레스와 가발과 치마 속 작은 개를 낳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어느 날의 한 선택에 달려 있었다는 게요. 그리고 엘리자베스요.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후계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사촌을 죽이는 선택을 미루다 결국 서명한 여자였습니다. 18년의 마비는 자비가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왕권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끌고 갔는지 그 18년이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엘리자베스는 사촌을 살해한 여왕일까요? 아니면 살려두었다면 자기가 죽었을 피해자였을까요? 18년 동안 서명을 미룬 건 자비였을까요? 계산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거대한 힘에 휘말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주 전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리즈, 그리고 유럽 왕실의 숨겨진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